안녕하세요. 행복 다이어트입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결심한 이유는 건강 때문이었습니다. 평생 다이어트를 했지만 빠지지 않던 살들이 여러 가지 건강 서적을 읽으며 실천했고, 지금은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건강 서적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농부의사로 잘 알려진 임동규님의 내 몸이 최고의 의사다입니다. 출판사는 에디터입니다. 먼저 저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임동규, 농사를 짓고 건강치식을 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1958년에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개인 병원을 운영하던 중 질병은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오며 질병 치유는 환자 스스로 그런 습관을 교정할 때 치유된다는 자연 치유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다. 이후 현미밥 채식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환자와 일반인을 상대로 자연 치유를 소개해왔다. 그러다 도시의 삶과 현대의학의 한계를 절감하여 청진기를 내려놓았다. 2004년 지리산 산골인 산청의 터를 잡고 곶감 농사와 텃밭 농사를 지으며 자연 치유력에 대해 공부하고 깊이 명상했다. 이를 통해 치유는 오직 자기 몸 안에 있는 자연 치유력으로 이루어진다고 굳게 믿고 있다. 자연 치유력을 회복시키는 길을 보여주고 안내하여 치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본인이 해야 할 일이라 여기고 가끔 도시에 내려와 자연 치유와 성찰이라는 강의를 통해 치유하는 힘은 자연에 있고 내 몸 안에 있다는 지혜를 전해주고 있다. 환자에게 약에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치유의 기쁨을 누리도록 이끌어주기 위해 다시 진료실에 앉았다. 자연치유연구소 소장이자 채식하는 의료인들의 모임인 베지닥터 감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프롤로그, 내 몸 안의 의사를 깨워라.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자연이다. 인간은 원래 병을 치료하는 힘을 갖추고 있다. 진정한 의사는 내 몸 안에 있다. 내 몸 안의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은 하늘이 내린 명의도 고칠 수 없다. 강의할 때 내가 강조하는 내용 중 하나다. 하지만 내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다. 바로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이다. 의성이라고까지 일컫는 히포크라테스는 왜 내 몸 안에 의사가 있다고 했을까? 왜 자연이 치유한다고 말했을까? 이제 잠자고 있던 그 의미를 깨워보자. 먼저 간단한 예를 통해 치유의 과정을 살펴보자. 살면서 살이 찢어져 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살이 찢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부분 병원에 가서 꿰매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의료인은 말할 것도 없고 자연요법을 주장하는 이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내 아이가 장난치다 소가죽 가방에 칼집을 내어 찢어졌을 때 잘 꿰매 놓으면 붙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물론 그땐 아니라고 답한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넘어져서 부러진 뼈를 붙이려고 병원에 가서 석고붕대를 해야만 한다고 믿는다. 그럼 부러진 통닭 뒷다리를 석고붕대로 감아 놓으면 붙을까? 당연히 말도 안 된다고 여길 것이다. 둘 다 뼈인데 왜 그럴까? 그 차이는 생명의 유무에 달려 있다. 살아있는 생명체에는 손상된 피부와 뼈를 아물게 하는 힘이 있다. 혈관 수축, 응고, 주변 세포에서의 재생 또는 새로운 조직의 생성이 일어나고 멀리서 면역세포를 만들어 보내기도 하면서 세포 재생에 필요한 영양물질을 내보내기도 한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 세포가 재생되어 살이 채워지고 뼈가 붙는다. 살을 차오르게 하고 뼈를 붙게 만드는 것은 누구인가? 병원의 의사인가? 당연히 아니다. 그들은 벌어진 살을 아물게 하고 부러진 뼈를 붙일 능력이 없다. 전혀. 치유를 결정하는 것은 몸 안의 생명력. 치유를 결정하는 것은 꿰매는 것도 아니고 부목을 대는 것도 아니다.
바로 내 몸 안에 살아 숨쉬는 생명력 그 자체다. 열을 내어 면역세포를 증강시키고 침입자 세균의 힘을 떨어뜨리고 하루에 수천 개씩 암세포가 만들어지지만 이를 고치거나 제거하는 것도 내 몸 안의 의사다. 식욕을 떨어뜨려 먹지 못하게 하고 기운을 떨어뜨려 나돌아다니지 못하고 쉬게 하고 기침 반응을 일으켜 가래를 배출시키고 설사를 일으켜 몸 안으로 들어온 독소를 배출시키는 것도 다 생명력, 즉 내 몸 안의 의사가 처방하고 스스로 조치한 것이다. 피부를 아물게 하는 힘, 뼈를 붓게 만들고 열을 내어 식욕과 기력을 떨어뜨리고 면역세포를 만들어내고 소화시키고 해독하고 근육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은 오직 살아있는 생명체, 내 몸 안에만 있다. 그 힘이 치유하는 힘, 즉 치유력이다. 그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의사가 있다고 옛 성인은 자신 있게 선언했다. 생명력, 즉 자연이 바로 의사인 것이다. 자연 치유력은 오직 생명을 부여받으면서 함께 잉태된다. 그 힘은 누가 주는 것도 아니요 외부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 외부에서 누군가 스위치를 켜서 작동시킬 수 있는 것 또한 아니다. 스스로 생성되고 저절로 작동한다. 그렇기에 치유는 스스로 저절로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나는 말하는 것이다. 잘 꿰매고 부목을 대는 것과 상관없이 내 몸이 스스로 알아서 저절로 한다. 그래서 스스로 치유다. 그렇기에 스스로 자, 그럴 연자가 붙어 자연치유다. 그리고 질병을 치유하는 힘을 한자로 자연치유력이라고 말한다. 스스로 하는 치유는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다. 치유는 내 몸속에 존재하는 치유라는 힘이 저절로 작동하여 이루어진다. 자연치유는 내 몸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작용이 없다. 이렇듯 치유 원리는 단순하다. 내 몸이 스스로 치유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치유할 수 없다. 내 몸 안에 스스로 치유하는 힘이 남아있지 않다면 역시 그 어떤 사람도 치유할 수 없다. 암 환자 입장에선 하찮은 이야기라 여기고 그냥 제쳐놓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진실의 수용 여부에 따라 치유는 결정된다. 애석하지만 거의 모두가 믿고 따랐던 약, 항암제, 수술, 방사선 치료는 치유를 결정하지 못한다. 심지어 침, 뜸 등 자연요법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내 몸 안의 의사를 깨워라. 그러면 치유가 당신 곁에 다가올 것이다. 내 몸 안의 의사에게 기운과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핵심은 바로 내 삶이다. 금주, 금연, 충분한 쉼과 적절한 활동, 현미밥 채식, 그리고 자연환경에서의 삶, 즉 자연치유적 삶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치료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누구든 예외 없이 자연치유적 삶에 한 발 한 발 다가갈 때 완전한 치유는 점점 선명해진다. 병을 낫게 하는 의사는 내 몸 안에 있고 자연이다 라고 외쳤던 옛 성인의 말에 의사인 나는 고개를 숙인다. 병을 고치겠다는 내 오만을 벗어던진다. 이제 몸속에 있는 의사, 즉 자연을 인식하고 깨울 때 치유가 된다고 내 환자에게 속삭이려 한다. 파트 2. 만병을 다스리는 4가지 보물. 완전한 치유를 위한 3가지 조건. 암이라는 진단을 받는 순간 거의 모든 환자들 그리고 가족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참으로 안쓰럽다. 청천벽력이라도 맞은 듯 망연자실하고 머리가 하얗게 비어버린다. 검사가 잘못되었다며 부정하고 싶고 원망과 분노하는 마음, 죽음에 대한 공포감, 절망 등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혼란스러워한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에 대한 충격으로 인해 어쩌면 이 같은 혼란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혼란이 오래 지속될수록 부정하며 도망가고 싶었던 암의 심연으로 더 깊어진다. 암 선고 대신 건강하다는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만 암 진단을 받았다고 미리 낙담해서는 안 된다. 지나친 감정의 복받침이나 절망은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남아있는 길마저 보지 못하게 한다.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다가 결국 몸만 더 상하고 돈은 돈대로 낭비하고 더 큰 절망에 빠진다. 비록 충격적이고 혼란스럽겠지만 그럴수록 마음을 가다듬자.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완전한 치유를 얻으려면 3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소망, 희망, 믿음, 확신 등 긍정적인 마음을 지니는 것. 둘째, 스스로 올바른 길을 찾는 것. 셋째, 그 길을 제 발로 걸어가는 것. 즉, 생각을 바꾸고 행동에 옮기면 치유된다. 이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치유에서 멀어진다. 특히 암 같은 중증 질환은 더욱더 그렇다. 첫 번째 조건, 소망, 희망, 그리고 확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치유에 이르려면 치유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고 기가 꺾이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반드시 나을 것이라는 희망과 굳은 확신이 중요한데 아무리 강조해도 절대 지나치지 않다. 우리 몸은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 반응한다. 신과일을 생각하면 침이 나오고 슬픈 일을 떠올리면 마음이 아리고 눈물이 난다.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이 클수록 우리의 몸은 치유하는 쪽으로 움직이려 한다. 치유되리라는 확신을 키워갈수록 우리 몸 역시 치유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려 한다. 플라세보, 위약 효과란 말이 있다. 가짜 약을 주어도 그 약이 낫게 해줄 것이라고 믿으면 증상이 가라앉는 현상이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60% 이상까지 효과를 보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희망과 믿음을 키우기는커녕 우울, 원망, 불안, 이별과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한다면 우리 몸도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실제로 암 환자가 아니었음에도 오진으로 암 말기 선고를 받은 뒤 실망과 절망 속에 빠져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세상을 뜬 황당한 일도 있었다. 그만큼 희망과 믿음은 중요하다. 잘 알다시피 우울하면 몸이 더 무겁고 더 아프다. 삶에 대한 포기와 절망감은 치료약이 있다고 믿는 결핵 같은 병으로도 죽는 결과를 종종 초래한다. 그래서 아직도 결핵은 사망순위 10위 안팎이고 이 중에는 삶을 포기한 노숙자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따라서 치유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제쳐놓은 채 치유를 말하는 것은 모순에 가깝다. 생명체도 아닌 물에게조차 사랑한다고 말해주면 물의 분자 구조가 아름다운 결정체로 바뀐다. 하물며 감정의 동물인 우리 몸은 그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낫기를 간절히 원하고 나을 것이라 믿고 또 자신감에 차 있다면 우리 몸은 그런 쪽으로 반응한다. 그래서 상담하러 오는 환자나 가족에게 내가 들려주는 첫마디가 완치에 대한 희망을 놓지 말고 나을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는 말이다. 말기암인지 초기암인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환자와 가족의 소망과 믿음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의사가 포기한 말기암 환자가 10년을 넘게 살면서 2만 평 이상을 농사짓는 기적적인 일이 펼쳐진다. 당신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암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면 힘겨워 쓰러져 있던 몸속의 자연 치유력은 다시 힘을 낸다. 나을 순 없더라도 적어도 편안한 죽음을 맞게 도와준다. 암을 저주나 불행으로 보지 않고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소중한 기회로 바라보는 생각의 전환,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 그리고 미소와 웃음, 이것들이야말로 암에서 벗어나도록 이끈다. 그러니 희망을 넘어 확신을 넘어 미소와 웃음꽃을 피우자. 두 번째 조건, 치유로 안내하는 올바른 길로 떠나기. 낫고자 하는 희망을 품지 않은 환자가 어디 있겠는가. 나을 거라는 믿음을 키우고 싶지 않은 환자, 확신을 갖고 싶지 않은 환자가 또 어디 있겠는가.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 세상 누구든 치유를 희망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희망만으로는 치유에 이르지 못한다. 희망과 긍정적 사고는 치유에 도움을 주지만 치유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희망과 긍정이라는 요소만으로는 치유를 완결짓지 못한다. 분노, 절망, 포기만으로 사람을 죽일 순 있어도 희망, 웃음, 확신만으론 사람을 살리는데 한계가 있다. 당연히 희망과 확신을 품어야 하지만 동시에 올바른 치유의 길을 걸어야 한다. 절벽으로 향하면서도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체면을 걸든 명상을 하든 기도를 하든 신앙에 매달리든 방향을 틀지 않는 이상 결국엔 절벽 아래로 떨어진다. 보약의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믿는다고 독약이 보약이 되지 않는 것처럼 믿음이 아무리 커도 죽음의 길로 향한다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 가시덤불이 없는 치유의 길을 걸어가야 안전하게 치유에 이른다. 그 길은 질병의 원인과 발생 기전을 이해하고 치유의 원리와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길에 관해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치유는 오직 치유의 길로 들어설 때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치유의 법칙이다. 희망과 믿음은 치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지만 치유를 완성시키는 충분 조건은 아니다. 희망과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원동력, 즉 올바른 치유의 길을 찾아가는 지혜를 얻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희망과 믿음의 원천이며 완전한 치유를 향한 참다운 돌파구다. 올바른 길로 들어서면 당연히 병세는 눈에 띄게 호전될 것이고 이를 통해 안도감도 커지고 치유 확신은 더욱 커진다. 희망이 커지고 확신이 커지면 치유 속도는 더 빨라진다. 희망과 믿음 그리고 올바른 길은 이처럼 서로에게 순기능을 하며 선순환한다. 올바른 길을 깨닫고 걸어가면서 희망을 놓지 않고 믿음을 키워갔음에도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자기 수명을 거의 다 살아온 아주 고령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 일이 드물다. 특히 암 진단 당시에는 누구나 치유 기회가 매우 많다. 문제는 대부분 엉뚱한 길에서 헤매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결국 기회를 모두 날려버리는 것이다. 질병 앞에서 두려워 마라. 낫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상상조차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누구나 질병으로부터 털쳐 일어날 기회는 있다. 암 환자와 같은 중증 질환자들에게 빈말로 단순히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전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진실이다. 그래서 내 가족, 내 형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 그리고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중병에 걸렸거나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어도 그리 놀라지 않는다. 당뇨병과 고혈압, 심지어 암도 병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기에 드디어 올 곳이 왔구나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심지어 그들이 앓고 있는 질병이 말기암처럼 심각한 정도라도 별 관심이 없다. 그들에게 무관심해서가 아니다. 암이냐 간질환이냐 심장질환이냐에 상관없이 그들이 진실로 원한다면 완전히 회복되거나 자기 스스로 생활할 정도로 회복되는 길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여전히 엉뚱한 곳에서 헤매다 가산만 탕진하고 고통이 지속되거나 더 심해지는 것이다. 끝내는 믿음이 사라져 희망을 잃고 쓸쓸히 죽음을 재촉할까 우려되고 그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세 번째 조건, 스스로 의사가 되어야 한다. 올바른 길을 알고 있어도 그곳에 그냥 머무른다면 더 이상의 진전은 없다. 변화하고 벗어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발휘하기는커녕 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안 된다며 스스로 주저앉고 부정한다면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자신이 생각한 대로 우리 몸 역시 그냥 주저앉으려 한다. 50견으로 통증이 있어 움직이기 힘들더라도 스스로 조금씩 끊임없이 움직여야 몸이 부드러워지고 회복된다. 힘들면 쉬었다 가더라도 계속 움직여야 다리에 힘이 붙고 마침내 자유롭게 걸을 수 있다. 아프다고 아예 안 움직이려고 한다면 그 관절은 점점 굳어버려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된다. 현미밥이 좋은 줄 알면서도 먹지 않는다면
당뇨병의 치유는 유원하다. 신체 활동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면 비만과 당뇨병을 향해 점점 다가갈 수밖에 없다. 자신의 생명은 스스로 지키는 것이다. 무엇을 선택하든 자기 스스로 해야 한다. 병원이나 의료진을 선택하고 자신의 가장 핵심적인 질병 원인을 찾아내 교정하고 자신의 체질에 더 적합한 음식이나 활동 방법을 찾아내는 것 역시 스스로 해야 한다. 마음을 바꾸는 것도 그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도 자기 자신이다. 자기 증병과 증상에 대해 스스로 대처하고 다룰 줄 알 때 질병 치유는 성큼 다가선다. 치유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우리 몸속에 스스로 저절로 치유하는 힘이 있다고 해서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며 아무거나 막 해도 된다는 말일까? 아니다. 스스로 치유하는 힘이 알아서 치유하지만 그 힘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어야 치유는 빠르고 강력하게 일어난다. 최대의 효과를 내려면 치유 원리에 맞도록 합당한 순리에 따라야 한다. 자연 치유력을 높이려면 크게 3가지 단계를 거친다. 첫 번째 단계, 우리 몸이 스스로 한다. 따라서 몸이 요구하는 대로 내버려 둬라. 두 번째 단계, 우리 몸이 스스로 하는 일을 방해하지 않는다. 세 번째 단계, 우리 몸이 스스로 하는 일을 돕는다. 흔히 병에 걸린 우리는 무언가 해야 한다고 믿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불안하고 초조해진다. 또 옆에서 잘못하고 있다며 핀잔을 준다. 특히 자녀가 아플 때 병원이나 약은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면서 돌보기만 할 때 아이를 잡는다며 혀를 차거나 무책임하다며 비난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 비난이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살펴보자. 몸이 요구하는 대로 내버려 둬라. 감기에 걸리면 열이 나면서 자꾸 깔아지고 기운이 없고 입안이 깔깔해진다. 이때 대부분은 억지로라도 잘 먹고 기력을 되찾으려고 애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럴수록 병은 더 깊어진다. 왜냐하면 식욕, 기력, 정신이 무뎌지고 약해지는 이유는 질병에 의한 증상이 아니다. 그런 증상과 반응은 우리 몸이 그러길 바라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입맛을 떨어뜨려 먹지 말라는 소리이고 기운을 떨어뜨려 쉬라는 바람이며 정신을 무디게 만들어 신경 쓰지 말라는 뜻이지 억지로 먹고 기운을 내고 정신 차려 무리해서 일을 다시 하라는 뜻이 아니다. 동물들은 이를 본능적으로 알고 행동한다. 애완견이나 고양이는 아프면 전혀 먹지 않는다. 아무리 맛있는 것을 코앞에 놓아두어도 거들떠 보지 않는다.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리고 계속 잠만 잔다. 심지어 물도 잘 먹지 않는다. 이렇게 지친 몸과 마음, 그리고 몸속의 기관들이 쉬는 동안 에너지는 절약되고 그 에너지를 치유하는 데 몰아쓰게 된다. 다시 말해 우리 몸은 바이러스를 몰아내는 힘을 더 키우기 위해 불효불급한 다른 기능을 둔화시키며 쉬길 원해서 일부러 기력과 식욕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따라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몸과 마음을 쉬고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 몸은 알아서 치유한다. 마찬가지로 설사를 하면 우리 몸이 스스로 알아서 독을 빼내려는 몸짓이구나 하고 감사히 받아들이면서 무언가 먹이려 들지 말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더 빨리 회복된다. 모든 증상은 우리 몸이 원하는 나름의 목적이 있기에 발생한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증상이 생기는 게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몸과 마음을 혹사시켜 병든 몸을 포기하지 않고 치유하기 위해 우리 몸 안의 의사가 땀 흘려 일한 결과가 증상이다. 증상이 꼭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은 아니다. 자연 치유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 몸 스스로 소리 소문 없이 하는 일은 훨씬 더 많다. 암이 생길 수밖에 없게 살면서 유전자가 손상받고 종양세포로 전환되려 할 때 우리 몸은 아무 말 없이 망가진 부위를 고친다. 심지어 암세포가 되지 못하도록 세포 스스로 자살하여 사라지는 쪽으로 유도하고 종양세포가 생겨도 더 커지고 더 퍼지지 못하도록 신생혈관을 차단시키는 일을
우리 몸 안의 의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우리 몸이 하는 일을 방해하지 마라. 그럼에도 부모들은 열심히 먹이려 한다. 한두 끼는 물론 그보다 더 오래 굶어도 문제는커녕 치유를 더 빠르게 돕는 행위임에도 그새를 못 참는다. 억지로 먹이기 위해 달고 먹기 좋은 죽을 대령한다. 과일이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달콤한 케이크나 햄버거 등으로 사라진 아이들의 입맛을 자극하려 한다. 그것도 모자라 감기 바이러스가 득실거리는 병원에 데려가 약을 먹인다. 주사를 놔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기도 한다. 아주 심한 고열을 제외하고 해열제를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오히려 치유를 방해하는 행위다. 당뇨병도 마찬가지다. 너무 잘 먹어서 췌장이 기절한 상태가 당뇨병인데 빠진 살을 보충하겠다고 사고를 고아 먹이려 든다. 암 환자도 결핵 환자도 별 다르지 않게 대응한다. 그런데 이런 대책은 대부분 치유를 방해한다. 아마도 못 먹고 굶주렸던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전후의 아픈 기억 때문이리라. 물론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젠 그 시절이 아니다. 심지어 설사 환자에게까지 급하게 먹이려 든다. 아무리 소화가 잘 되는 미음이라도 설사 환자에겐 치명적일 때가 많다. 먹는 족족 설사를 일으킬 때가 많기 때문이다. 물도 조심해서 먹어야 한다. 심한 경우 물조차 토해 설사 질환을 가장 위험한 합병증인 탈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병원에서는 이런 일을 너무 쉽게 볼 수 있다. 노인들을 요양원에 입원시켜 놓고 자주 들러보지 못한 미안함 때문인지 가족들이 면회 올 때마다 과자, 사탕, 요구르트, 떡, 우유, 치킨, 주스 등 당뇨병과 고혈압의 치명적인 음식을 한 보따리씩 갖고 오는 경우가 태반이다. 병원에서 사전교육을 시켜도 별 생각 없이 사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애써 사온 음식을 차마 버릴 수 없어 일단 허용한다. 그런데 가족들이 돌아가고 나면 가족이 남긴 사랑의 후유증이 병원을 힘들게 한다. 설사하는 환자, 혈당이 높아진 환자 등 가족의 사랑이 오히려 병을 악화시킨다. 치유를 방해하지 말라는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한 말처럼 누구나 받아들인다. 하지만 이렇게 당연한 말을 너무나 당연한 듯 어기고 산다. 삶의 모습에 변화를 주어 치유를 도와라. 감기는 대개 하루 이틀 굶고 입을 뒤집어 쓴 채 푹 쉬면 끝난다.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가면 또 감기에 걸린다. 따라서 감기에 다시 걸리지 않으려면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 생활 습관이 필요하다. 암처럼 심각한 질병인 경우 반드시 평생에 걸쳐 암을 예방하는 삶, 암을 치유하는 삶을 만들어 가야 한다. 너무 과로하지 말고 적당히 쉬면서 충분히 숙면을 취하고 몸에 해로운 달고 기름진 음식과 외식은 피하는 대신 현미밥 채식 위주로 식사하고 맑은 공기와 물, 그리고 햇볕 등 자연 환경과 친해지고 지나친 긴장이나 스트레스를 내려놓으려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건강한 삶을 누리면 당연히 감기는 오지도 않고 설령 온다 해도 쉽게 치유된다. 또한 우리가 늘 걱정하는 당뇨병, 고혈압, 뇌졸중, 암 역시 우리 곁에 머물 겨를이 없다. 만병을 다스리는 4가지 보물. 진정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물이라고 말한다. 사람마다 보물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몇 가지로 압축될 수 있을 듯 싶다. 어떤 사람의 보물은 돈이나 고가의 예술품일 수 있고 명예나 권력일 수도 있다. 물질 만능 속에 살아가는 대다수 현대인은 이것들을 가장 큰 보물로 여긴다. 예외적으로 진리,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 깨달음을 보물이라고 여기고 수행하거나 고행하거나 진리를 찾아 여행하는 사람도 있는데 현대 사회에선 이들을 별종이라고 부른다. 그만큼 흔한 모습은 아니라는 뜻일 게다. 어찌되었든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보물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그런 것들이 보물일까? 만약 어떤 사람이 건강을 잃어 몹시 고통받고 있을 때 과연 그 순간에도 여전히 그런 것들을 나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건강하게 살아있지 못한다면 그토록 바라던 돈, 명예, 권력, 진리를 찾을 수도 가질 수도 잘 사용하고 유지할 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은 무용지물이 된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살아온 지난 삶을 허망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이라는 선물을 받고 태어난다. 너도 나도 다 갖고 태어나서 그런가? 건강하게 태어난 기쁨도 잠시, 건강의 소중함에 대해 쉽게 잊어버린다. 건강을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지금처럼 산다면 언젠가 암 선고, 사망 선고를 받게 된다. 그때서야 비로소 나에게 가장 중요한 보물이 건강이었구나 하고 깨닫는다. 나는 다행히도 건강을 잃기 전에, 큰 질병이 생기기 전에 이를 깨달았다. 더 다행한 것은 건강하게 살 수 있고 그 어떤 질병도 좋아지는 길을 알았다는 점이다. 이 방법들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고 생각한다. 그야말로 보물 중에 보물이다. 바로 건강과 치유의 지혜다. 이 보물은 만병을 다스리고 건강 백세를 보증한다. 집안의 사회의 기쁨과 웃음을 가져다 준다. 이 보물은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지금까지 자기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다. 그 효능은 과학이 발전할수록 더욱더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게다가 큰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며 오히려 투자하는 데 비해 얻는 게 더 많은 신비로운 마법의 램프와 같다. 찾고 얻는 데 별다른 어려움도 없다. 누구나 원하면 얻을 수 있는 보물이다. 만병을 다스리는 4가지 보물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한 먹을거리와 섭생 습관. 둘째, 알맞은 움직임과 적당한 쉼. 셋째, 자연적인 주거와 의복 환경. 넷째, 자연스러운 마음. 이 4가지는 각각 자기만의 빛을 발휘한다. 내뿜는 빛이 모두 다르다. 어느 것 하나도 다른 것을 대신할 수 없고 모두 소중하다. 하지만 그 하나하나만으론 조금씩 부족하다. 4가지 보물을 다 갖추어야 완전해진다. 그리고 다행히 한두 개만 제대로 갖추어도 큰 효력을 얻는다. 자연 치유력이 큰 손상을 받지 않았다면 한두 가지만 제대로 갖추어도 건강 백세를 누리는 데 충분한 경우가 간혹 있다. 그러나 치유력이 크게 손상될수록 모두 필요하다. 물론 지금 당장은 그 보물이 필요 없는 젊은이나 건강한 사람도 건강 백세에 그리고 행복에 안전하게 도달하길 원한다면 결국 다 갖추어야 할 것이다. 취하는 순서는 따로 없고 절차도 필요 없다. 그저 마음이 가는 것부터 지금 당장의 형편에 따라 받아들이면 된다.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받아들이려는 마음뿐이다. 그 마음이 인다면 저절로 움직이게 된다. 이것들을 대신할 대체물은 없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보물의 대체물을 찾아 헤맸지만 헛수고였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마찬가지다. 그런 대체물들을 쫓을수록 중증 질병은 오히려 늘어날 뿐이다. 억만금을 들여도 절대 권력을 휘둘러도 이것을 얻을 수는 없다. 오직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자는 누구든 그 보물을 스스로 품어야만 한다. 과거에도 지금도 그 보물의 효능을 누릴 마을이 있다. 바로 장수촌이다. 그곳에 사는 노인들은 자연 아래에서 땀 흘려 일한다. 그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고 품는 자만이 얻는다. 이 보물은 공기나 물과 같아서 누구에게나 유용하다. 기회는 모두에게 있다. 약이 되는 음식, 독이 되는 음식. 환자들은 약 먹는 일에 돈과 정성을 지극히 쏟는다. 그에 반해 밥 잘 먹는 일에는 무심하다. 밥을 먹는 일은 단순한 행위를 뛰어넘어 생명의 현상과 자연 치유의 이치가 들어있다. 밥이라고 다 같은 밥이 아니다. 밥에 따라 또 먹는 법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 독약을 먹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그것이 독이 될 줄도 모르고 열심히 먹는다. 섭생법의 첫 번째 원칙은 소식, 절식. 섭생법의 대원칙은 적게 먹으면서 최대 효율을 얻는 것이다. 힘을 쓰고 근력을 키우려면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등 칼로리 영양분 섭취량을 보통 사람보다 늘려야 한다. 하지만 치유, 그것도 암이나 고질적인 질병의 치유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전체 양을 줄이거나 당분간 끊어야 한다. 치유에 꼭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잉 섭취된 여분의 양을 소화, 분해, 흡수, 운반, 대사, 배설을 하느라 정작 더 중요한 영역, 암 치유에서는 면역력, 당뇨병 치유에서는 대상 능력 등의 치유력이 분산되기 때문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인 쥐에게는 암 발생률이 80%, 마음껏 먹게 하고 방사선을 쬐인 쥐에게는 암 발생률이 100%였다. 하지만 40% 정도 절식한 쥐에게는 암 발생률이 제로였다고 한다. 또 1994년에 네덜란드 사람들을 대상으로 20% 절식 실험을 한 결과 10주 안에 모든 사람들의 혈압, 지방,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올해 연세가 90에 가까운 필자의 아버지는 배불뚝이지만 잔병 치레가 거의 없다. 그 비결 중 하나가 소식이다. 아무리 잘 차려주어도 입이 짧다고 투덜대는 어머니보다 훨씬 건강하다. 또한 칼로리 영양소는 줄이고 항산화 영양소, 비타민, 무기질, 섬유질 등 채소 섭취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곡류는 힘을 내는 데 주로 쓰이지만 채소의 영양분은 치유와 해독 작용에 주로 쓰이기 때문이다. 음식량을 줄이는 것과 함께 끼니 수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육체 노동을 하지 않는 대다수 현대인은 물론 환자들 역시 1일 2식, 심지어 1일 1식이 치유에 더 유리하다. 적게 여러 번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소식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 씹기, 다작. 오래 씹으면 위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소화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과식을 막아준다. 또한 뇌 기능 자극과 해독 면역 물질 분비를 촉진하고 턱의 이상 발달을 막아준다. 뒤에 자세히 소개될 치유에 이른 췌장암 말기 환자는 식욕이 넘쳐나지만 소식 다작의 원칙을 지금도 잘 지키고 있다. 웬만한 암 환자들보다 훨씬 오랜 시간 밥을 먹는 그의 모습은 참 인상적이었다. 한 입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고 100번 이상 감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씹도록 하자. 동물성 식품은 사람 잡는 음식. 동물성 식품은 음식이 아니라 독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사람 잡는 음식이 최고의 음식으로 비싸게 취급된다. 고기 반찬이 없으면 아예 밥상 취급도 하지 않으려 한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고기를 먹는다고 바로 죽지는 않는다. 그러나 미국에서 육식 위주의 고단백 다이어트 열풍이 불었을 때 60여 명이 사망하는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한 적이 있었다. 왜냐하면 육류에는 섬유질, 항산화 영양소, 비타민, 무기질 등 꼭 필요한 영양소는 없거나 매우 적은 반면 해독해야 할 물질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과단백질, 과지방, 성장 호르몬과 항생제, 발암 물질 등이 우리 몸을 채워나가면 하나씩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살이 찌고 뾰루지나 여드름이 잘 생기는 것을 비롯해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에서 암까지 면역력이 교란되어 아토피 등 알레르기성 질환과 당뇨병, 고혈압, 뇌졸중 등 대사 관련 질환 등 모든 질병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육식이다. 동물성 식품이 식탁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 이 모든 질병을 해결하는 중요한 기점이 된다. 현미밥 채식이 가장 완벽한 밥상. 밥이 약보다 낫다는 우리말 속담이 있다. 도전기가 개발되기 전까지 밥은 모두 현미밖에 없었고 주로 채식이었다. 따라서 여기서의 밥이란 현미를 뜻한다. 10년 전 내가 처음 현미밥 채식을 접할 때는 이에 관한 책이나 정보도 그리 많지 않았고 또 생소했다. 하지만 이제 현미밥 채식이 좋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문제는 이 밥의 가치를 이해 못하는 데 있다. 약을 챙기고 수술에 투자하는 데 비해
밥에 투자하고 그 가치를 받아들이는데 너무나 인색하다. 가끔 암 환자가 상담을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방문한다. 대부분 오는 도중 휴게소에서 대충 끼니를 때운다. 먼 여행길로 인해 소모될 온갖 항산화 물질을 생각한다면 도시락을 더 잘 챙겨야 할 텐데 그런 생각까지 미치지 못한다. 23년간 인슐린에 의존했고 당뇨병 후유증으로 수차례나 수술했던 당뇨병 환자는 현미밥 채식을 한 지 3주 만에 인슐린을 완전히 끊었고 얼마 안 있어 중증 근무력증까지 해결했다. 내가 강조하는 현미밥 채식은 속껍질이 그대로 살아있는 통곡식을 껍질째 먹는 것을 말한다. 현미, 통밀은 물론 감자도 속껍질을 그대로 먹고 고구마, 포도, 사과, 배, 심지어 귤까지도 가급적 껍질째 먹을수록 훨씬 이롭다. 껍질이나 껍질 바로 아래에 피토케미컬 등 항산화 물질과 섬유질이 다량 들어있기 때문이다. 농약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있는데 과일은 밀가루나 쑥가루를 풀어 씻어주면 된다. 그래서 나는 채식이라는 말 대신 건강채식 또는 현미밥 채식이라는 말로 바꾸어 쓴다. 채식이라고 하면 모두 다 건강한 음식이 아니라는 뜻이다. 설탕, 흰쌀, 흰밀, 보리, 흰소금 등 정제식품과 껍질을 벗겨낸 과일은 고기보다야 낫겠지만 치유 음식이 아니다. 영양학적으로 그리고 내가 직접 경험한 바에 의하면 가장 완벽한 밥상은 현미밥 채식이다. 요리법과 먹는 법에 따라 효율이 달라진다. 제철 음식 위주로 먹자. 노지에서 자란 제철 위주의 식물, 들에 핀 쑥이나 냉이 등이야말로 최고의 음식이다. 여력이 된다면 좀 비싸더라도 유기농 채소를 선택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 거름조차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란 채소를 직접 길러 먹자. 한 번이라도 칼질하면 그만큼 비타민은 파괴된다. 감자튀김은 채식이지만 발암물질이다. 기름으로 볶는 요리법은 피하고 물로 볶도록 한다. 전자레인지로 데우는 것도 피하는 게 좋다. 밥, 물 따로. 밥을 먹을 때는 물을 먹지 않는다. 혹시 물 또는 국물이 먹고 싶다면 밥보다 먼저 먹는다. 밥, 반찬 따로. 오래 씹으려면 밥과 반찬을 따로 먹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비빔밥은 좋은 음식이 아니다. 따로 먹으려면 연하게, 덜 짜게, 덜 맵게, 덜 시게, 향이 덜하게 간하는 게 좋다. 가급적 국물 없는 요리를 하라. 국물 음식을 섭취하면 위에서는 물이 먼저 흡수되고 건더기가 위에 오래 머물러 있어 부담을 준다. 통곡식, 마른 음식, 국물 없는 음식이나 건더기 위주 음식이 더 바람직한 이유다. 씹지 않고 그냥 쉽게 넘어가는 흰밥이나 부드러운 흰 밀가루 빵과 국수, 그리고 국물에 밥을 말아 먹는 것은 되도록 피하자. 식품 배합법. 소화 시간이 서로 다른 채소와 과일은 따로 먹는 게 좋다. 과일을 먹으려면 저녁 또는 아침을 과일식으로 아예 대체하든가 아니면 식사하기 1시간 이전에 먹어 과일을 충분히 소화시킨 뒤 식사한다. 특히 포도는 위가 빈 상태에서 단독으로 먹고 과일은 가급적 한 가지씩 먹도록 하자. 소박하게 그러나 골고루 다양하게 먹어야 한다. 골고루 먹으라는 것은 한 끼에 지나치게 많은 반찬과 음식을 먹으라는 뜻이 아니다. 한 주 내내 똑같은 반찬, 똑같은 부위나 종류만 먹지 말라는 뜻이다. 부위별, 종류별, 색깔별로 다양하게 먹는 게 중요하다. 한 끼 반찬 가지수는 많을 필요가 없다. 상다리 휘어지는 진수성찬은 현대인에게 병만 안겨줄 뿐이다. 알맞은 온도로 먹어야 한다. 뜨거운 차를 좋아하는 중국인은 식도암 발생률이 높다. 찬 음식을 자주 먹으면 음식을 데우는데 힘이 낭비되며 위장을 마비시키고 위장 혈액순환을 떨어뜨려 배탈이나 설사 등 위장 질환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뜨거운 것은 식혀서 차가운 것은 살짝 데우거나 입속에 잠깐 머금고 온도를 높인 뒤 삼킨다. 규칙적으로 먹고 간식을 피하고 밤늦게 먹지 마라. 위장이 완전히 비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먹는 간식은
이전 음식의 소화까지 지연시킨다. 이로 인해 이전 음식은 따뜻한 뱃속에서 발효가 일어나 술 마신 효과가 생긴다. 밤은 재충전과 치유에 집중하는 시간이고 몸과 마음 그리고 위장도 쉬는 시간이다. 쉬어야 할 때 야식이 들어오면 자연 치유력은 크게 손상을 입는다. 마지막 단계로 생식량을 늘리자. 양념이나 요리를 채소로 한 자연 그대로의 재료에서 참맛을 느낄 때 치유는 성큼 다가온다. 생식은 자연 그 자체이며 자연과 생명의 기운이 온전히 들어있다. 처음부터 모두 생식으로 바꾸는 일은 쉽지 않을 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다. 화식 비율을 점차 줄여가는 단계가 필요하다. 최고의 약은 자연치유적 음식. 푸짐한 밥상을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인 암 환자보다 잔반이라도 먹을 수 있음을 감사하게 받아들인 암 환자가 더 잘 낫는다는 말이 있다. 음식보다 먹는 태도가 치유에 더 큰 역할을 한다. 7년차 된 위암 환자는 채식병원에서 내주는 음식이 약이다 믿으며 무조건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다른 음식은 일체 입에도 대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 태도가 그를 건강한 모습을 되찾고 유지시켜준 중요한 요인임에 분명하다. 절식하면서 낮에 즐거운 마음으로 충분히 움직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밥상을 받는다면 밥투정은 사라지고 치유의 길로 나아간다. 먹고 살아 있다는 것 그 자체에 감사하라. 이렇듯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 약이 되는 음식이란 한마디로 탐욕이 배제된 자연의 음식이며 단순한 음식이며 소박한 음식이며 자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 음식이다. 우리는 이런 음식과 섭생 태도를 자연치유적 방식이라고 부른다. 야현요법, 니시요법 등 수많은 자연요법 속의 섭생법 역시 자연치유적 방식 중 하나다. 자연치유적 음식, 그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약이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지금까지 임동균님의 내 몸이 최고의 의사다 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